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스타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법률 정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집시법을 주제로 다루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역시 집시법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새롭게 운영되게 될 제도, 대화경찰관제인데요. 먼저 신 변호사님, 대화경찰관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이 대화경찰관 제도라는 것은 시위나 집회 현장에서 아무래도 주최 측과 주민 혹은 해당 단체와 주최 측에 반대되는 집단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대화경찰관이 경찰 현장, 집회 현장에 배치해서 현장 경찰관의 대화를 이루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 일반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서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게 결국 경찰과 그다음에 시위대 그리고 또 일반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의사를 조율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보다 집회 현장에서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식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그 대화경찰관에 대해서 별도의 그 식별 표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 현장이 매우 복잡하더라도 그 대화경찰관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대화경찰관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런 복장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도 또 제도가 시행되면은 이게 문제는 실효성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시범 운영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제도 자체는 10월 5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범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8월 15일에 그 광복절 도심 집회에서도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일, 그러니까 9월 18일에 인천 지역에서도 그 집회에서 한번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그런 그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 집회 참가자들 내지는 시민들 그리고 집회에 참여한 경찰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10월 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어쨌든 대화경찰관은 이 경찰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시민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할 경찰들도 주로 어떤 경찰들이 하고 있습니까? 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보과 소속인데요. 정보기능 대화경찰관 팀과 경비기능 대화경찰관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집회 참가자들의 소통을 위해서 인권, 대화기법 등에 대해서 관련된 교수를 이수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화경찰관이 현장에 나와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요청사항 또는 뭐 건의사항들을 받아서 즉시에 또 판단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실은 결정 권한이 있는 경찰에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이제 너무 직급이 낮거나 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찰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 시범 운영을 2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시행을 할 텐데, 지금 시위대 측이나 이런 데에서 그 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은 경찰관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서 그 어떤 그 집회 참가자라든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그런 경찰관에게 좀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여성 우리 경찰관들을 활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도 또 뭐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여성 경찰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 경찰관들이 좀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보다는 좀 더 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 경찰관들의 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 네티즌들의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경찰관제 그동안에 우리가 시행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어떤 시위 문화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경찰이면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스웨덴은 2001년에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 연합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자 충돌을 사전에 막을 협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도입된 거는 2008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경찰에서도 이제 우리 시위대의 안전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 또 여러 가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는 경찰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자, 이거 이외에도 우리 이제 시위대나 또 일반 시민들의 안전 뭐 등등을 위해서 시위 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이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집회 시위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제도적으로 또 보장을 하는 걸 떠나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그러면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또 통행 불편, 뭐 상가민들의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집회는 더 이상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집회는 좀 지양되어야 하고 집회 시위 문화가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좀 보여주는 집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과거 시위나 집회를 보면 이제 폭력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촛불 집회 그 시위를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 시위 문화가 이제 평화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조 변호사님, 우리 시위 문화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이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그 기본권 문제를 말씀하셔 주셨는데요. 집회라는 거는 물론 집회 참가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집회를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경찰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스웨덴 예테보리 사건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용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과잉 진압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집회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아주 중요한 그 실행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본인의 공권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집회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시위를 좀 질서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위와 집회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많이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서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 두 가치를 모두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위 현장에 가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 그걸 대화 경찰관제라고 해서 새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대화 경찰관제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어떤 아주 그 경험이 많은 경찰관들 하여금 이 임무를 맡게 한다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재심제도입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재판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죠. 그러나 이 재판제도라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는 신급제도, 즉 3심제를 두고 있죠. 그래서 재판에 있어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심제, 이렇게 3심제를 거친 판결의 경우는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된 판결의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심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재심 요건은 그래서 이제 다툴 수 없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실무에서는 재심은 일정 부분 사문화된 제도라고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김신혜 씨의 존속 살해 사건이죠. 이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김신혜 씨의 존속 살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어떤가요? 우리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보도가 많이 돼서 알고들 계실 텐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에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예.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예.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처음에는 김 씨가 발견된 현장에서 이 차량에 부서진 라이트 조각들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 뺑소니 사고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수사 결과 이 김 씨의 첫째 딸, 그러니까 현재 재심을 신청한 김신혜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고 예.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18년째 복역 중인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딸, 큰딸 김신혜 씨가 결국 범인으로 이제 지목됐다는 것인데 지금 그 판결을 받아서 좀 실형까지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 김신혜 씨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 무엇일까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에는 뺑소니 사고로 의심을 했었는데 예. 시신 검안 결과 김 씨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외상과 출혈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예. 0.3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 마이크로밀리리터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예. 이에 경찰은 누군가가 수면 유도제와 술을 함께 섞어서 김 씨를 살해한 후에 예.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고요. 예. 김 씨 발견 이틀 뒤인 9일 새벽 0시 10분께 당시 23살이던 김 씨의 큰딸인 김신혜 씨를 전격 체포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김 씨의 체포에는 김 씨의 고모부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게 교통사고로 처음 봤는데 그게 보니까 교통사고 아니더라. 네. 그래서 봤는데 무슨 약도 먹은 것 같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김 씨의 우리 김신혜 씨의 고모부의 진술 때문에 지금 김신혜 씨를 지금 체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진술이었습니까? 예, 김 씨의 고모부가 경찰에서 예.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나한테 했다라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 예. 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경찰이 김 씨가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 생명보험 등 8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진술이나 사실을 토대로 대법원이 2001년 3월에 존속 살해죄로 김신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 변호사님, 이 김신혜 씨가 지금 보면 이제 본인이 고모부한테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또 보험금을 노리고 이렇게 했다. 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형태로 지금 인정이 된 것 같은데 범행 동기 면에서도. 자, 그럼 이 김신혜 씨가 보았을 때는 지금 범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신혜 씨가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지금 김신혜 씨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체포된 직후부터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성폭행하지도 않았다. 예. 라고 계속적으로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예.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라든가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다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인정을 해서 기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들어보니까 김신혜 씨 고모부 진술에 따른다면 김신혜 씨가 고모부한테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김신혜 씨가 뭐라고 지금 또 진술하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고모부가 얘기한 네. 바에 따르면은 체포되기 전날 네. 그러니까 김신혜 씨가 고모부로부터 이제 불려가서 고모부가 남동생이 아마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 남동생이 아마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김신혜 씨는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일단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김신혜 씨가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수취할 그 권리가 있다고 봐서 살해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뭐 이거는 앞으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또는 법원에서는 김신혜 씨가 지금 범행 동기도 뭐 좀 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존속 살인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재심 결정이 났으니까, 재심 개시 결정이 났으니까 또 다시 재심을 통해서 한번 밝혀질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만, 자, 우리 이제 어찌됐건 이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 이게 개시 결정이 났는데 우리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한 이유, 근데 결정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 이제 재심 개시를 했습니까? 네, 재판부가 이번에 재심을 결정한 것은 바로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수사상 절차상 위법, 그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이 그랬던가요? 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요. 법원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참여했다고 하는 등 경찰 측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현하게 한 점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경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처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위법을 근거로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서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면 수사상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근거로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 재심 개시 결정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재심 사유에 어디에 지금 해당되는 것인가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나와 있는. 네, 이것이 단순히 이제 수사 절차상의 사소한 경미한 위법이 아니고 관련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재심 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7호에는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422조에서 다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유죄를 증명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에 대해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확정 판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게 충분히 이 범죄로 인정할 만큼의 어떤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재심 규정은 지금 그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공소제기 절차라든가 수사 절차 내부에서 그 해당 공무원, 관계된 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되어서 그것이 확정 판결이 났을 때를 기초적인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 규정으로 422조를 두어 가지고 그것이 확정 판결을 못 받았더라도 그것이 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또 재심 절차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심이라는 절차 자체가 확정 판결을 뒤집는 아주 비상적인 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원칙적인 재심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꼬아서 다시 한번 증명하면 그래도 재심으로 보내줄게라는 굉장히 예외적이고도 예외적인 그 사유로 인해서 재심으로 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물론 범죄의 유죄 부분을 증명하면은 그 재심 사유로 갈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것을 그 재판부가 독단적으로 유죄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재심 제도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정 판결도 받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혹은 그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그 해당 재판부가 다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증거나 뭐 명백한 증거, 신규 증거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우리 재판부 이번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은 조금 이제 이게 조문에 비춰봤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제가 이 7호의 재심 사유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7호는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건데 이 취지는 바로 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형사사법 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를 국가에다 맡겨놨는데 국가가 그 절차를 위법하게 이용해서 범죄 의심이 되는 행위를 해서 그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국민이 그 사법 형사 제도 자체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배신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422조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422조를 열어서 이거에 따라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한 재심 개시 결정은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제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워낙에 예외적인 제도이고 재심을 인정한다는 거는 기존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심을 인정하려면 확정 판결,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공소제기 절차에 그 기반된 내용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죄 확정 판결. 그런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재심을 인정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이거는 범죄가 인정되네라고 해버려가지고 재심을 인정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 뭐 과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주장을 해서 내지는 증명을 해서 그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해당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느 정도 과거에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내지는 증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조사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결론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제 뭐 이 사건은 변론을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뭐 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일반화해 가지고 이제 수사 절차에서 위법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떤 예외적인 어떤 420조 조항을 타고 재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게 법적 안정성이 많이 해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확정 판결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재심 사유와 비교해 본다면은 아주 이제 터무니없이 조금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증명만 가지고서 재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이 말씀 나온 김에 재심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거. 네. 재심 사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상. 네,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42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예. 1호 원판결에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호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호 원판결에 증거된 재판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에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판결이 법원의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이 얘기는 즉 검사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해서 재심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또 원칙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재심 청구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김신혜 씨 같은 경우는 형 집행 중에 무기수로서 형 집행 중에 청구를 했습니다만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청구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죠. 그래서 형이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김신혜 씨도 무기수에서 석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형을 집행하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심 청구가 들어간 것이고 또 재심 결정이 나더라도 그 상태에서 재심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법원이 이제 재심 청구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청구가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될 때는 당연히 결정으로 기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 다만 이제 재심에서도 우리 이제 불이익 변경금 지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적용되죠. 그래서 원 판결의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을 때는 처음부터 아까 요건에서 그렇습니다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고 또 검사는 오히려 불이익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 마찬가지로 재심 판단해서 나중에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원래 판결보다 불이익한 어떤 그런 형량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우리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원 판결에 어떤 사실 인정의 과오가 있는 경우 아까 말씀해 주신 쭉 7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당연히 재심 청구가 허용되는데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재심 청구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어떤가요? 또 다른 구제책 있습니까? 네. 재심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의 사실 오인에 대해서 잘못을 그렇죠. 바로잡는 제도인데요. 예. 이 확정 판결에 대한 그 심판이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이 아니라 비상구제 절차로 있는 것이 바로 비상상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 비상상고는 법령 위반이 확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령 체계의 통일이라는 법률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이 원판결이 법령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 이 원판결을 파기하도록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또 재심의 경우와 달리 유죄 확정 판결에 한하지 않고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면소 판결, 공소 기각 판결, 그리고 관할 위반 판결 모두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자 비상상고는 우리 일반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비상상고는 일반인이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제도라서 이거는 법령의 통일적 해석이 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비상상고는 우리 일반인이 또는 뭐 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잘 뭐 재심과 관련해서 잘 소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재심 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김신혜 씨 존속 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지금 인용이 되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났죠. 그래서 관련된 재심 제도 또는 재심 사유를 가지고 현재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런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심 청구 사건이 총 237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95%인 229건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재심 사유가 혹시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잠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재심 청구하는 사건들 중에 예. 이게 과연 재심 청구에 근거가 있느냐가 예.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들 자체가 예. 재심 많이 청구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면 아마 지금 229건 예. 기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기각된 229건 중에 약 150건 이상은 제 판단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험상 이게 과연 재심을 할 만한 거리가 되느냐라는 사건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 사건을 제외하고도 8건의 사건이 재심이 개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청구가 인용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오히려 8건이나 재심 개시 결정이 인정이 됐다는 것은 과거에 8번의 확정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3심이나 거치고 난 재판이 과연 이렇게 많은 그 퍼센트가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심 인정 사유가 너무 까다롭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재심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재심 개시 결정과 이 재심에서 실제로 무죄 판결, 다시 이제 유죄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판결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죠, 원래. 네, 그래서 이 재심 개시 결정이 그 오판 구제의 아주 마지막 가능성이고 희망인데, 이 재심 개시 결정 자체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420조 5호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고, 증거가 명백하고 플러스 새로운 것.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재심이 개시된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월 4일 얼마 전에도 재심 제도 개혁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오판 구제의 관점에서 이 사법 개혁이 크게 전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개정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뭐 외국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 그 1800년도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재심 자체가 아주 엄격해서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그런 제도로 있다가 사법 개혁을 통해서 사법부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거를 한 번은 시정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재심 제도에 대해서 계속 개혁을 요구하는 바람이 계속 일고, 드디어 2014년 정도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재심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다만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별도이지만, 그 재심 개시 오판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절차는 지금처럼 명백한 증거이면서 또 신규 증거,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다 병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는 5화 기능으로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라든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좀 더 재심 개시 결정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조금 더 너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재심 사유를 조금 더 넓게 또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김신혜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잠시 보면 재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이유는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점에 있다 라면서, 또 김 씨에 대해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 정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하면서도 유무죄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실은 개시 결정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재심의 실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뜻으로 지금 보입니까? 신 변호사님. 네, 검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재심 사유 5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죄 판결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무죄 판결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존 이 검찰의 판단이 지금 반드시 맞다고만 볼 수 없는 게, 검찰의 의견은 지금 그렇다는 뜻이죠. 검찰의 주장이 반드시 맞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위법한 수사로 획득한 진술 증거가 증거 능력이 다 부정된다면 남는 증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진술 증거 말고 이제 확실한 물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 정도의 진술 증거가 남아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뭐 참고로 잠시 이게 검찰의 어떤 우리 이제 검찰이 그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개시 결정이 났는데, 이 항고의 요지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 등이 그 직무에 대한 죄를 범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증거물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재심의 실익이 없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상 위법함이 증명될 수 없고, 그리고 죄를 범하였으면서 생성된 증거물이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제목과 판결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되는 게 증거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우리 진술이 담겨 있는 조서, 서면이죠. 조서나 어떤 그런 부분의 증거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검찰이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유무죄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 이 사건의 특히 중요한 증거는 진술을 담고 있는 조서죠. 피의자 신문 조서 내지는 피신 조서인데 우리 피신 조서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것의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죠. 증거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이제 우리 형사소송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조 변호사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소위 말하는 피신 조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요. 그렇죠.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작성이 되죠. 첫 번째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상에는 이 두 가지 각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매우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찰이 작성한 그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 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즉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즉 그 자리에서 그 기록 속에서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요. 그와 반면에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의 경우에는 그 성립이나 임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강요가 있었다, 뭐 협박이 있었다, 내지는 내 도장 내가 찍은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 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영상 녹화물이라든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그 피의자가 말한 대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는 사실상 증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찰의 피신 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부인하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 법정에 와서, 그죠? 법정에 와서 경찰에서는 내가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에 와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 경찰의 조서는 사실 휴지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거기서 뜯어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그 정도로 경찰의 피신 조서는 지금 아주 증거 능력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이시고, 반면에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부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내용 부인은 전혀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내가 말한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찰 이제 수사권,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지금 요구하고 또는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수사권을 주겠다라고까지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그렇다면 경찰의 조서와 검찰의 어떤 조서가 이게 뭐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요건이 두 개 다 다르다, 또는 그 가치가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사실은 또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조 변호사님은 경찰의 조서, 검찰의 조서, 이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요건이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의 조서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좀 더 높은 그 증명력이나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찰 수사가 먼저 통상적으로는 검찰 수사보다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동 수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부인만으로 조서 자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정보 내용들이 실제 공판에서는 다 부인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수사의 전문성이라든가 이제 법률의 전문 분야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검사가 경찰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두 조서상의 차이점을 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신문조서의 각 증거 능력에 대해서 2007년 정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나는 죽어도 이거는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이 각 피신 조서 사이의 증거 능력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그 경찰이 작성한 피신 조서의 진술 증거 능력은 예전과 동일하고요. 오히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거 내가 말한 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객관적인 그 영상 녹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진술됐다는 게 인정이 되면 여전히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은 예전보다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그러니까 지금 대검찰청에는 그 포렌식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수사 과정, 피신 조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녹화하고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지금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 지금 법제하에서 사용하는 범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그 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전체로 치환한다면 뭐 경찰에 작성한 신문조서이든 내지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이든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사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덜할 수 있고요. 게다가 그 경찰 단계에서 매우 빠르게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그 생성된 증거의 증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 포인트가 위법 수사에 대한 예방책으로 그 내용 인정만큼은 반드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상 녹화 제도를 경찰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모두 이게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되었다라는 것이 담보가 되어 있다면 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서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런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느냐, 그 법조문을 개정할 정도로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느냐.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이제는 그렇지 경찰도 영상 녹화하면 똑같지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한번 경찰 조서는 절대 믿으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심게 해주는 그 위법 수사라든지 그런 개입이 돼서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경찰이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되고 그리고 뭐 영상 녹화 제도도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법조문이 개정이 되어서 경찰 단계 조서와 그 검찰 단계 조서를 굳이 그 차이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그리고 경찰 작성의 피신조서의 어떤 인정 요건 이 지금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다음 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어쨌든 진술인데 진술이고 더군다나 지금 종이에 옮겨놓은 거지 않습니까? 조서는 종이에 조서 진술한 내용을 받아서 적어서 놓은 게 이게 조서인데 이 조서를 가지고 지금 증거 능력 인정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증거 능력을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쉽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강화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좀 더 완화하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음이라든가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뭐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영상 녹화물이 실제 피의자 신문 당시의 내용인 것이 정확하게 증명만 되면 그냥 바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조서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그걸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한다면 조서만 가지고 적어도 지금만큼은 강화된 정도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게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도 뭐 경찰 조사라든가 내지 검찰 조사를 가보면 어느 정도의 강압성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놓고 이거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전보다는 없어졌지만 어느 정도 그 엄격한 분위기 내지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 그다음에 다그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는 그 실제로 인권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아직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 과정에서는 아직 여전히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증거 능력의 제한 부분은 사실 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그 실제로 수사 현장에 가면은 수사받는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녹음 녹화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이제 과학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의 증거로 제출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조서만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더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조사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더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변호사?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 피고인이나 공범이 허위 자백으로 인해서 잘못된 유죄 판단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유죄 판단을 나오지 않기 위해서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조사자 증언 제도라든지 영상 녹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면서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 특히 검찰 단계의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은 많이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과 같은 것을 유지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쨌든 현행대로 유지를 하든지 뭐 그 정도 아니면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요건을 완화한다. 이것은 너무 수사기관한테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역시 우리 두 변호사님들답게 우리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 우리 재심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마지막 한마디로 이슈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 변호사님부터. 네, 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상황이 방치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심 제도라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 무고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고한 자를 위해서 재심 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는 취지이고요. 좋습니다. 자, 조 변호사님. 네,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인권을 보호한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그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증거 수집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게 80년대, 90년대 사건도 아니고 2000년대 들어서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 위법이 발견된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수사상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더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3심 제도를 두고 그리고 재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리고 거기로부터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는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법적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안정성과 정의라는 법의 이념이죠. 이 두 가지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는 정의가 우선해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가 앞서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법적 안정성과 정의 모두가 우리 법의 이념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법조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더 이 사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띤 토론과 또 쟁점에 대해 분석해 주신 두 분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탄생시키고 꾸준히 성장하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병들게 하거나 심리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제는 사랑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심리적 문제들은 사랑을 잃은 이후 맞이하는 상실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작가 김현경의 좋은 이별이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또 이별을 한다는 것은 인간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것임은 분명한 듯합니다. 하지만 요즘 회자되는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보면 성숙되는 인간을 언급하기 앞서 책 제목처럼 그야말로 좋은 이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 처음엔 생소한 용어였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형사 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9,899건으로 지난 2014년 6,675건에서 2017년 1,303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다고 합니다. 혐의별로는 상해와 폭행이 가장 많지만 살인과 살인미수도 353건이나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감금,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명예훼손, 성폭력 등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 최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리벤지 포르노범을 강력히 응징해 달라는 청원이 넘쳐나는 등 우리 사회는 이미
데이트 폭력이나 리벤지 포르노 붐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든 것일까요? 상실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줄 만큼 그토록 컸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한들 다른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자격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연인관계나 남녀관계는 두 사람의 의사나 감정이 합치되는 경우에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애초 시작할 수 없거나 이미 시작된 관계라도 해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위 쿨하게 이별하지 못하고 왜 데이트 폭력이니 리벤지 포르노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기술의 저자로 유명한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실존 양식을 소유와 존재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유 양식은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려는 삶을 말하고, 반면 존재 양식은 모든 것과 참담 관계를 맺으려는 삶을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연인을 두고 넌 내 거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연인을 소유하고 사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낳은 결과입니다. 연인을 지배하고 구속하고자 하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폭력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유 양식을 넘어 존재 양식으로 나아가라는 에리히 프롬의 제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독점하려 하기보다 참다운 관계를 맺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소유하려는 개인적 욕망이 그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에 집착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관철시키는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